제24대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 대사님을 역임을 하셨고요. 전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님이셨고 전 외교부 다자 외교 정책관이고 현 세이브 더 칠드런 코리아 이사장님이시면서 현 경희대 석좌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우리 오준 대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제가 여러분들 뵙고 이런 제가 뭐 강사라기보다 이 한반도 문제나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많이 생각하시고 또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외교관이었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 문제와 통일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져 왔냐,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들 하고 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이 파워포인트를 사용해서 한 1시간 좀 안 되게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또는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으시면 대화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이제 어떻게 인식되어 왔느냐 하는 건데요. 사실은 뭐 우리가 해방이 되고 1945년에 남북한이 분단이 되면서 이제 한반도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전에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고 그보다 더 전에는 조선시대 구한 말에 우리가 일부 서양 국가들하고 수교를 했는데 서양 국가나 일본하고 수교를 했는데 뭐 사실 그 전에 우리가 어떤 외교나 이런 거를 한 적은 많지 않으니까 일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잠깐 한 20-30년 정도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한 적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한국이 또는 한반도가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또는 중요한 또는 문제 지역이라는 인식을 받게 된 것은 1945년 해방 후라고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가 이제 동쪽으로는 바다 건너편의 일본, 서쪽으로는 바다 건너편의 중국, 그리고 이제 동북쪽으로는 러시아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미국이 20세기 이후에는 세계 최강대국이 되었으니까 바다 건너의 미국 입장에서도 태평양을 건너오면 바로 일본이나 한국이 나오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한반도 주변 국가를 얘기할 때 미국도 많이 포함을 시킵니다. 1945년에 저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여기 45년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고요. 제가 1955년생이거든요. 그래서 45년에는 태어나지 않았고 다만 저희 돌아가신 선친이라든지 이제 저희 외교부의 선배님들이 제가 외교부에 있을 때 선배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서 그런 해방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저희 선친은 사실은 독립유공자이신데 사후에 독립유공자가 되었는데 일본에 가서 또 영어를 배워가지고 와서 1942년 우리나라의 군정이 미군 군정이 시작됐을 때 미군 군정에서 3년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8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됐을 때 저희 선친은 이제 외교부 창립요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후에 미국 LA의 영사로도 근무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1공화국 때 저희 선친도 외교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45년 독립이 됐을 때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왔는데 어떤 분들은 그때 그렇게 나눠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미군만 들어왔으면 한반도가 다 말하자면 미군의 군정을 거쳐서 단일 국가로 독립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랬을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역사에서 가정이라는 건 이랬으면 어쨌을까 하는 건 의미가 없죠. 뭐 2번 다시 살 수 없는 거니까 의미 없긴 하지만, 그 당시의 역사에 관한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면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 이미 1945년 5월에 유럽 쪽에선 전쟁이 끝났죠. 5월에 히틀러가 자살했고 독일이 패망하고 유럽에선 전쟁이 끝났지만 태평양 쪽에서는 일본이 3달을 더 버텼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했고, 그리고 이 태평양 쪽에서는 미국은 유럽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태평양 쪽에서 일본을 상대하는 데는 소련이나 또 중국도, 그때는 중국의 일부를 일본이 점령했지만 중국도 저항했으니까 중국이나 이런 데와 힘을 합쳐서 일본과 싸웠기 때문에 8월 달에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전쟁을 끝냈는데, 그때 소련의 입장에서는 사실 소련은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을 굴복시킬 때 소련이 자기들도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독일의 일부나 다름없었던, 예를 들어서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같은 데 들어갈 때도 미국이 들어와서 혼자 점령하면 안 된다, 소련도 같이 들어가서 점령한다, 그래서 비엔나도 같이 들어가서 점령했고, 한반도도 일본의 식민지인 한반도를 탈환했는데 이런 동아시아에도 소련의 이해가 많기 때문에 미국 혼자서는 안 된다, 소련도 들어오겠다 해서 북쪽에 들어왔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우리 조선인들 중에도 미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던 이승만 박사 같은 분도 있었지만, 또 중국이나 소련 쪽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던 공산주의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한반도가 북위 38도를 기준으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서는 이제 3년간의 미군 군정을 끝내고 UN 감시하에 선거를 했습니다. 사실 유엔은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바로 생겼고, 국제사회에서는 큰 전쟁이 끝날 때마다 이거 이렇게 싸우다가는 인류의 미래가 있을까? 이런 자성, 성찰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싸우지 않게 우리가 좀 제대로 된 국제기구 같은 걸 만들어 보자 해서 1차 대전이 끝났을 때는 1919년에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었고, 국제연맹은 평화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2차 대전이 1939년에 발발했죠. 그래서 6년간 싸워서 1945년에 끝났는데 한 7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2차 대전에는. 7천만이라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리고 2차 대전서부터 시작해서는 항상 모든 전쟁에서 민간인이 더 많이 죽습니다. 군인보다. 그 전까지는 1차 대전까지는 군인이 많이 죽었습니다. 1차 대전에서는 군인들이 우리가 여자랑 아이들은 건드리지 말고 남자답게 들판에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1차 대전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주로 싸웠지만
자기네 들판에 나간 게 아니고 벨기에 중간에 있는 조그만 나라인 벨기에 들판에 나가서 많이 싸웠습니다. 참호를 파고. 그래서 희생자의 70%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 되니까 무기가 워낙 발달해서 미사일이나 폭격기나 장거리 대포나 이런 걸 쓰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은 누가 군인이고 누가 민간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게다가 군인들은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무기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군인들은 벙커에도 들어가 있고 헬멧도 쓰고 있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데 민간인들은 보호수단이 없기 때문에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는 항상 모든 전쟁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가자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해서 모든 전쟁에 항상 민간인이 더 많이 죽습니다. 더 많이 죽는 정도가 아니고 80% 90%까지 민간인인 경우도 많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국제사회는 이렇게 싸우다가는 다 같이 죽겠다. 특히 미국이 사용한 핵무기를 봐라. 저런 무기 쓰면서 싸우면 누가 살아남겠나 해서 유엔을 만들었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평화를 지켜보자. 그래서 유엔이 생긴 후에 말하자면 독립을 한 나라로서 우리가 거의 처음인데, 왜냐하면 영국이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들은 영국과 프랑스는 승전국이었기 때문에 쉽게 독립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은 모두 1950년대, 60년대 가서야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패전국의 식민지라서 전쟁이 끝나는 해에 바로 독립했습니다. 패전국, 독일이나 일본은 식민지가 몇 개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전쟁을 했는지도 몰라요. 영국이나 프랑스가 식민지는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바로 독립을 했는데 이제 3년간의 미군 군정, 또 북한에는 소련군이 들어왔고 해서 1948년에 유엔 감시하에 선거를 해서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북한은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면 북한은 소련의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소련은 유엔을 만든 5개 국가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유엔을 불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을 처음 만들 때는 전 세계의 국가가 5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 51개의 국가는 거의 대부분이 유럽과 중남미에 있었기 때문에 친서방 국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이 볼 때는 유엔이라는 데는 어차피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과 그들의 동료 국가들이 만든 기구인데 유엔이 우리에게 잘해줄 리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북한은 유엔 감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한국 정부가 승인됐을 때 유엔 총회 결의는 남한만을 승인했습니다.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놓고 우리가 냉전 시대에는 북한하고 수교 경쟁을 할 때는 이거 봐라. 우리는 유엔이 승인한 나라고 너네는 아니잖아. 너네는 엉터리야. 가짜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북한을 공격했는데 사실은 뭐 유엔이 승인한 선거를 했으니까 우리만이 정당한 국가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간 우리가 아전인수 격으로 말하는 거긴 하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유엔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소련이 유엔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아들인 건데 그 사실은 그 국가 수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2년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는데 유엔의 입장에서 보면 유엔을 1945년에 만들 때 바로 이러한 침략행위, 전쟁
전쟁의 발발, 평화의 파괴 이런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엔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유엔을 그럼 만들었는데 제대로 된 전쟁 났는데 유엔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국 전쟁 전에는 그럼 전쟁이 없었냐?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48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도 있었고 작은 전쟁이 있긴 했지만 유엔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본격적으로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그런 전통적 의미의 전쟁은 한국 전쟁이 처음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는 유엔을 만들 때 강제적으로 평화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사실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은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강제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에 강제력을 주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이 북한은 남한을 침공한 거다. 그래서 유엔 사령부를 만들고 유엔기를 사용하게 허가했습니다. 사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소련이 당시에 안전보장이사회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보이콧한 이유는 소련이 볼 때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북경을 차지해서 중공이 들어섰는데 그래서 장개석은 대만으로 피신해서 대만 정부를 만들었는데 소련이 볼 때는 처음에 1945년에 유엔을 만들 때 중국이라는 것은 장개석의 중국이었습니다. 국민당의 중국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이 볼 때는 이거 봐라, 국민당은 지금 다 쫓겨나가지고 대만이라는 조그만 섬에 가 있는데 무슨 국민당이 중국이냐? 북경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중국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엔은 서방 국가들이 압도적인 다수였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일종의 시위하는 기분으로 그래? 그럼 우리는 안보리 안 나가겠다. 이러고 있을 때 한국 전쟁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큰 다행이죠. 그래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유엔군이 파견됐습니다. 그래서 16개국이 참전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16개밖에 안 돼요. 국제사회에 나라가 한 200개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제사회에 나라가 200개 있는 건 지금이고 1950년에 유엔 회원국은 51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6개라는 건 거의 3분의 1입니다. 유엔 회원국이. 그랬는데 이제 국제정치학자들 간에는 이 한국 전쟁 때 유엔군 파견만이 유엔의 집단안보 조치의 유일한 사례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이런 유엔군이라는 걸 안 만들고 그냥 다국적 군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전쟁 때 파견된 유엔군만이 진짜 유엔군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한국 전쟁에 파견한 유엔군도 진짜 유엔군이기엔 좀 모자란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모자란다고 생각하냐면 그때 유엔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유엔군을 파견한 게 아니고 그냥 미군을 중심으로 미군 사령관이 지휘해라 하고 회원국들은 거기다가 군대를 파견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편법이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유엔 헌장에 따른 집단 안보에 가장 가까운 것이 한국 전쟁 때 유엔군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서 몇 달 후에 소련은 다시 안보리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어떤 결정을 하려고 했더니 이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결정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상정했습니다. 사실 유엔 총회는 안보리와는 달리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제력은 없지만 강제력이 필요한 유엔군 파견은 이미 결정을 했으니
한반도 문제를, 한국 전쟁 문제를 유엔 총회에서 다루자. 그래서 1950년 이후에 매년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Korean Question이라는 의제가 상정이 됐습니다. 75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에서 75년까지니까 한 25년간 상정이 됐습니다. 제가 외교부에 78년에 입부했는데 제가 입부했을 때 이미 유엔에서의 한반도 문제 상정은 끝난 후였지만 저랑 같이 일하는 선배님들이 매년 한반도 문제가 유엔 총회에 상정됐을 때는 우리 외교부의 가장 중요한 일은 유엔에 가서 북한과 표 대결을 벌리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유엔이라는 데는 원래 서방 국가들이 압도적인 우월한 입장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랬었는데 1960년대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또 제가 1945년에 독립한 식민지는 우리처럼 패전국의 식민지 몇 개 안 되는 식민지였다. 승전국의 식민지, 가장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들은 수십 개 국가가 독립이 되는데 그 나라들은 모두 1950년대와 60년대에 순차적으로 독립했습니다. 이 나라들은 독립을 하고 보니까 미국과 소련이 싸우면서 냉전 시대, 말하자면 미국과 소련이 다른 나라들에게 너 우리 편이야? 우리 적이야? 이렇게 미국 캠프 또는 소련 캠프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니 이 새로이 독립한 나라들은 우리는 강요당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서방도 아니고 공산도 아니다. 우리는 비동맹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쯤 됐을 때는 새로이 독립한 나라들,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은 비동맹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비동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비동맹에 가입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가입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이니까. 우린 동맹이잖아요. 비동맹이라는 말이 뭡니까? 말 자체가 동맹에 안 들어간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국하고 동맹이잖아요. 1953년에 한국전쟁이 끝나던 해에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동맹에 못 들어가고 북한은 들어갔습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소련과 그런 동맹 비슷한 관계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군사동맹은 그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비동맹에 가입했어요. 비동맹에 가입하니까 유엔에서 표대결을 하는데 처음에는 서방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우월했는데 비동맹이 뭐 60개, 70개 국가가 들어오다 보니 더 숫자가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한을 지지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과 북한을 지지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이 팽팽해졌습니다. 그러다가 1975년에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 때인데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한 일은 뭔가 하면 유엔에서 남한을 지지하는 결의안, 즉 유엔사의 활동을 지지하는 결의안과 북한을 지지하는 결의안, 유엔사 빨리 해체해버려야 된다 하는 결의안이 둘 다 통과됐습니다. 사실 둘 다 통과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둘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통과시켜야 되는데 이런 아프리카의 조그만 나라들은 서방 국가들에게도 압력을 받고 비동맹에도 압력을 받으니 애따 모르겠다 하고 둘 다 찬성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씩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놓고 A예요, A 찬성이에요, B 찬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텐데 유엔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 A 투표합시다. 찬성, 반대. 자 B 투표합시다. 찬성, 반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양심 없는 나라들은 우리는 A도 찬성, B도 찬성이다. A하고 B하고 내용이 반대인데 어떻게 둘 다 찬성이세요? 그건 모르겠다. 우리는 무조건 둘 다 찬성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엔이 말하자면 난리가 난 거죠.
야, 이런 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하면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누가 신뢰를 하겠나? 이 한반도 문제라는 걸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되겠다. 유엔의 신뢰만 떨어뜨리고 해결책도 안 나오고. 그래서 1975년에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토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더 이상 토의하지 않게 된 다음에는 1991년까지 한 10여 년간은 남북한의 수교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수교 경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 국가들은, 새로 독립한 국가들은 당시에는 전부 다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은 국가만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에 가입하면 아, 저 나라는 국가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따로 인정을 받을 게 없어요. 그냥 유엔에 가입하면 돼요. 그런데 남북한은 유엔을 가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왜 못했나 하면 우리 남한은 가입하고 싶었는데 북한이, 남북한이 통일된 다음에 한 나라로 가입해야지 따로따로 가입하면 분단을 연구한다. 그래서 유엔 가입은 기다려라. 통일이 될 때까지. 이게 북한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남한이 아무리 혼자서 가입 신청을 내도 유엔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소련과, 그때쯤은 이미 중국도 북경으로 바뀌었습니다. 1972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 중국은 북경이다, 대만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이 모두 북한의 우방국인데 거부권을 가지고 남한의 유엔 가입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이 아무리 혼자서 유엔 가입을 신청해도 가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에 가서 우리가 소련과, 이제 소련이 냉전이 끝나고 공산주의가 붕괴되고 고르바초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노태우 정부 때 소련과 수교했죠. 그리고 2년 후에는 중국과도 수교했죠. 그러니까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게 우리는 더 이상 남한의 유엔 가입을 반대할 수가 없다. 수교까지 했는데. 이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가입 신청을 안 하고 버티면 자기만 손해니까 북한이 남한과 함께 유엔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1년 9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이 유엔 본부 앞마당에서 이제 가입식을 하는 겁니다. 국기 개양식. 우리나라와 북한뿐 아니고 당시 소련이 해체되면서 독립한 볼틱 국가들, 그러니까 뭐 에스토니아, 뭐 에리토리아, 뭐 이런 나라들도 같이 가입했습니다. 네, 라티비아, 네, 그런 나라. 저도 여기 있었는데 저는 그때 아직 젊은 30대 외교관이라 이 사진에 찍히지 못했습니다. 카메라 뒤에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당시 외교부 장관, 국회 외통위원장, 주미대사, 주유엔 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분들 중에는 제가 볼 때 살아있는 분보다는 돌아가신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남북한 국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저 국기가 저렇게 두 개가 올라가지만 내가 아직 30대이니 내가 외교관으로 퇴직할 때까지는 저 국기가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통일 국가로 유엔의 회원국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제가 퇴직한 지 벌써 7년이 넘었는데 통일의 기미도 안 보입니다. 남북한이 유엔에 가입하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수교 전쟁, 서로 우리를 나라로 인정해 달라 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남북한이 수교 전쟁을 했거든요. 제가 외교부에 들어가니까 78년에 가장 중요한 일이 북한과의 수교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몇 년 전에 모가디슈라는 영화 보셨어요? 모가디슈 영화를 보면 소말리아라는 나라에 가서 남북한이 대사관을 만들고 있었는데 소말리아 내전이 나니까 도망쳐야 되는데 북한 외교관들도 우리 남한 외교관들하고 같이 도망치는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제 외교부 선배인 어떤 분이 그때 대사하신 분이 글로 썼는데 그걸 영화로 만든 거죠. 모가디슈가. 어쨌든 간에 그 영화를 보면 아니 뭐 때문에 소말리아 같이 저렇게 전쟁하고 내전하고 진짜 나라 같지도 않은 나라, 지금도 소말리아는 그렇거든요. 저런 데다 왜 대사관을 만들었지?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그때는 남북한이 수교 전쟁이니까 우리와 수교만 해주면 가서 대사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교 전쟁을 하다가 우리가 물론 유리했죠. 한국이 더 많이 수교를 했는데 그러다가 유엔 가입을 하니 수교 경쟁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엔은 국가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남북한이 유엔 가입했으면 국가란 뜻이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적이 없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승인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엔 회원국이 되는데 우리도 반대한 적이 없으니까 북한이. 그래서 남북한의 수교 경쟁은 끝났다. 국제사회에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전쟁 이후 유엔 총회 한반도 문제를 놓고 20몇 년 경쟁하고 그거 끝난 다음에는 수교 경쟁으로 외교전을 10몇 년 하고 이러다가 1991년 유엔 가입으로 이제 더 이상의 외교 경쟁은 불필요해진 거죠. 그 다음에는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라는 건 다 북한 문제입니다. 남한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엔이 논의할 만한 남한의 어떤 문제가 없어요. 북한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문제는 다 북한 문제가 되었냐? 크게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있죠. 북한 핵 문제, 인권 문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문제. 이걸 하나씩 한번 보면요. 북한의 핵 미사일 문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보시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다 생각을 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북한은 그동안에 6번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2006년에 처음 핵실험을 했을 때는 사실 2006년 핵실험은요. 그 전에 2005년에 육자회담을 거쳐서 9.19 공동성명이라는 비핵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9.19 공동성명 같은 비핵화 합의는 좋은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합의라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그대로 잘 이행하면 북한도 손해 안 보면서 핵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에 핵실험을 했습니다. 이걸 놓고 이제 어떤 분들은 북한이 처음부터 핵무기 개발하려고 그랬지 뭐 비핵화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다. 그동안에 비핵화 협상하고 뭐 합의하고 몇 번 이랬던 건 다 위장이다. 진짜로는 핵무기 개발하려고 그랬다. 이제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북한도 처음에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나은가 아니면은 이런 서방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 같은 서방 국가들에게 돈을 많이 받고 핵무기를까지는 안 만들더라도 돈을 많이 받고 이걸 포기하는 게 나은가를 가지고 망설였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 어쨌든 간에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보자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시각이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사실 1994년에 제네바 합의로 1차 북핵 위기 후에 합의가 됐을 때는 한국과 일본이 40억 불을 들여서 북한에다가 40억 불이면 5조 아닙니까? 5조죠. 5조 원을 들여서 북한에다가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갔다가
거기 설치해 주려고. 그런데 그게 깨졌죠.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전에 5조 원을 써서라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가치로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은 뭐 몇십 조도 쓰겠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도 그런 혜택을 받고 핵을 포기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이 너무 많이 왔죠. 무슨 말인가 하면 북한 입장에서도 너무 억울한 겁니다. 이렇게 핵을 개발해서 세계에 지금 핵무기를 가진 나라가 북한을 포함해서 9개밖에 없는데 9번째 핵국가가 됐는데 이거를 돈을 받고 포기한다 하는 게, 1994년에는 아직 핵무기 가지려면 멀었으니까 그런 합의했지만 지금은 안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6번의 핵실험 중에 마지막 2016년에 했던 17년에 했던 마지막 핵실험은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요즘 핵실험은 전부 다 지하에서 하기 때문에 지진파로 그 규모를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규모였고, 북한의 주장대로 이게 수소폭탄일 수도 있고, 또는 수소폭탄이라는 거는 그 폭탄 속에 작은 원자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자탄은 핵분열이고 수소탄은 핵융합인데, 핵융합을 일으키려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작은 원자탄을 수소폭탄 속에 넣어서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핵융합을 일으키는 게 수소폭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수소폭탄이었는지, 수소폭탄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고성능의 원자폭탄이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수소폭탄을 만들 능력이 있다는 건 입증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핵실험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다만 이런 북한 같은 나라들은 핵무기를 만들면은 미사일이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는 미사일에 싣지 않고도 폭격기에 싣고도 가서 떨어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미국이나 러시아는 폭격기가 높이 날고 빠르게 날고 초음속으로 날고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이런 폭격기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북한은 그런 폭격기가 없기 때문에, 인도나 파키스탄도 없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은 핵무기만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미사일에 실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비행기에 싣고 가다가 그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격추되면. 그러면 망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그래서 미사일, 특히 탄도미사일에 실어야 됩니다. 탄도미사일은 영어로 ballistic missile이라고 그러는데 로켓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주 로켓하고. 대기권보다 훨씬 높은 데로 미사일을 쏴서 떨어질 때는 중력으로 갖다 꽂는 게 탄도미사일입니다. 떨어질 때는 굉장히 빠르겠죠. 지구에 가까워지면. 그래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걸 막기 위한 거를 고고도,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지는 거는 속도가 언제가 제일 느리겠습니까? 위에서 돌아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가 느리겠죠. 한번 내려서 지구에 가까워지면 그건 막을 재간이 아무도 없고, 이렇게 올라가서 속도를 바꿔서 내려오기 시작할 때 잡자. 이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입니다. 우리가 사드 기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왜 이렇게 미사일 실험을 많이 할까? 이렇게 궁금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북한 같은 나라는 핵무기만 있어서는 소용없다. 그걸 미사일에 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미사일에 실으면 되지.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핵무기라는 건 굉장히 무거워요. 이 우라늄이 제 주먹만 하면 한 100kg쯤 돼요. 그러니까
핵무기라는 게 워낙 무겁기 때문에 미사일에 싣고 날아가려면 미사일이 커야 돼요. 큰 미사일이라는 건 이제 장거리를 날아가는 뭐 2,000km 이상 날아가는 이런 미사일들에는 실을 수 있어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2,0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에 싣는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 남한과 북한 간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아무리 길어봐야 한 500km? 이 정도겠죠? 그러면은 이 미사일이 2,000km를 날아가 버리면 남한은 공격을 못 하잖아요. 그 미사일 가지고는. 그죠? 그래서 사실 북한이 한 4, 5년 전에는 미사일을 고각도로 쐈어요. 원래 미사일이 이렇게 날아가야 되는 미사일을 그렇게 안 쏘고 이렇게 쏴서 이렇게 떨어지게 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처음에는 실패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패가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날아가면 그냥 일본까지 가버리니까 남한을 쏘려면 이렇게 날아가는 미사일을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각도 발사, 미사일의 고각도 발사를 포함한, 근데 요즘은 고각도 발사를 안 하는데 제가 국방부에 있는 분들한테도 한번 물어봤는데 북한이 이제는 핵무기를 작고 가볍게 만들어서 단거리 미사일에도, 작은 미사일에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고각도 발사가 필요 없어진 거냐. 근데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우리 국방부도.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위험한 거죠. 이제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에도 핵무기를 실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한테는 이제 위험한 겁니다. 근데 단거리 미사일에 못 실어도 중거리 미사일도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자꾸 실험을 하는 걸로 보아서 고각도든 뭐든 우리를 공격할 미사일, 핵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진 나라들이 9개가 있는데 북한을 포함해서 핵무기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각각 한 5,000개가 넘게 가지고 있죠. 사실 5,000개라는 건 저거는 굉장히 줄어든 거예요. 한때 냉전의 피크 때는 두 나라 합쳐서 한 3만 개 있었습니다. 3만 개나 필요 없는데, 왜냐하면 요새 핵무기라는 건 히로시마 떨어진 거에 100배가 넘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3만 개까지 필요 없고 그냥 몇천 개만 있어도 전 세계를 다 쑥대밭을 만들 수 있는데 뭐 때문에 3만 개를 가지고 있었을까? 그거는 핵전쟁을 하면 2차 공격 능력을 갖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2차 공격 능력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소련이 미국을 핵전쟁을 일으켰다. 그러면 소련은 이미 미국이 어디다 핵무기를 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미국의 기지를 포함해서 뭐 워싱턴을 포함해서 다 타겟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핵무기 한 2,000개 보냈다 했을 때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미국은 우선 미국 대통령이 몇백 미터 아래 지하 벙커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소련으로부터 지금 핵공격 받았다. 우리 보복 타격해라 그래요. 그러면은 미국의 전략사령부를 포함해서, 전략사령부에 미사일이 있거든요. 전략사령부를 포함해서 지금 다 쑥대밭으로 공격받았는데 어디서 반격합니까? 잠수함과 폭격기를 가지고 반격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바다에 미국은 핵잠수함이 많이 나가 있는데, 제가 싱가포르 대사할 때 핵잠수함에도 타봤는데 핵잠수함의 절반은 다 핵무기를 가진 미사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핵잠수함들은 예를 들어서 소련이면 소련에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저 북해나 이런데 거기서 쏘면은 금방 반격할 수 있어요. 또 미국은 핵무기를 탑재한 폭격기가 24시간 하늘에 있습니다. 그럼 그 비행기에 기름도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24시간 있어요? 여러분 이러실지 모르는데 한 대가 내리면 한 대가 또 뜹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은 전 세계 바다와 하늘에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련이 핵전쟁을 일으켜도 Second Strike Capability, 2차 공격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소련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이 각각 15,000개씩의 핵무기를 가지고 아무도 핵전쟁을 못 일으킨다 하는 그 상황을 밸런스 오브 테러, 공포의 균형이라고도 하고 MAD,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둘 다 확실하게 끝장낼 수 있다 하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그렇게 공포의 균형을 위해서도 3만 개는 너무 많다.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는 각각 5,000개만 가지고 있습니다. 5,000개 중에도 저 쉬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5,000개도 필요 없어요. 한 1-2,000개만 가지고도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과 소련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핵무기가 조금밖에 없죠. 그 다음 많이 가지고 있는 중국도 400개도 안 됩니다. 즉 중국은 미국이나 러시아와 핵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못하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2차 공격 능력이 없습니다. 300~400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지금 열심히 핵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몇십 개씩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중국이 미국이나 러시아와 핵전쟁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핵무기를 만드는데 제 생각에는 10년 이상 걸릴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어쨌든 간에 북한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죠. 북한은 미국하고 핵 전쟁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도 저는 앞으로 100년 안에 그런 능력 가질 가능성 없습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만드냐? 핵전쟁을 하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남한을 상대로 너 죽고 나 죽자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능력은 있는 거죠. 사실 인도나 파키스탄도 인도 파키스탄이 러시아나 미국하고 핵전쟁을 할 수 있냐? 없습니다. 없지만 서로 인도와 파키스탄은 적이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전쟁을 하더라도 어느 단계가 되면은 거기서 스스로 멈춥니다. 왜 멈추냐?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니까. 핵무기의 유용성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연평도 포격을 했을 때 아직 핵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때 우리가 연평도 포격하고 반격했죠. 북한이 또 반격했으면 우리가 폭격기까지 써서 북한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나중에 증언이 나왔죠. 지금 핵무기가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연평도 또 공격했다. 근데 우리도 포격했다. 그랬더니 북한이 이번에는 거기서 막 포천을 공격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거기다 몇 배로 갚아주기 위해서 전투기를 사용해서 북한을 공격할 수 있을까요? 연평도 과거 도발 때는 할 수 있었어요. 아직 북한이 핵무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핵무기의 유용성은 미국하고 핵전쟁을 그걸 전략적 핵전쟁이라고 하는데 전략적 핵전쟁을 못하더라도 영어로 얘기하면 deterrence, 억제력이 되는 겁니다. 니네 나랑 싸워서 끝까지 가볼까? 끝까지 가서 뭐 나오는지 볼래? 이렇게 피차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핵무기의 유용성이 있는 겁니다. 북핵 문제는 왜 세계적 위협이냐?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핵무기는 사실 핵 비확산 협정이 있어서 거기 그 당시에 핵을 가지고 있던 5나라,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이 5나라만 핵을 갖고 나머지 나라는 핵을 갖지 말자 하고 합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은 핵 비확산 조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핵은 가졌지만 뭘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 핵 비확산 조약에 들어가야만 핵 기술을 주었습니다. 그 당시 핵 기술을 가진 나라는 5개밖에 없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북한은 핵 비확산 조약에 들어가서 소련으로부터 러시아로부터 5메가와트짜리 실험용 원자로를 수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입한 원자로를 영변에 설치했습니다.
오메가와트라는 건 너무 작은 원자로이기 때문에 거기서 전기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뽑았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라늄이라는 광물을 가지고 우라늄 중에서 말하자면 잘 타는 우라늄이 있어요. 근데 우라늄 전체에서 그 잘 타는 우라늄은 잘 탄다고요. 이렇게 불이 붙는다고요. 잘 타는 우라늄은 우라늄 광물 중에 아주 일부예요. 그래서 우라늄을 많이 광물을 채취해서 잘 타는 우라늄만 뽑아내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우리는 농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잘 타든 잘 안 타든 우라늄이 충분히 안 나죠. 북한은 납니다. 그래서 우라늄을 농축해서 핵폭탄을 만들 수 있어요. 우라늄을 적당히 농축하면 연료입니다. 핵연료. 원자력 발전소에 연료를 넣어요. 보통 농축을 한 20% 한 거는 연료예요. 농축을 90% 이상 하면 폭탄이에요. 터져요. 왜냐하면 잘 타는 우라늄을 그렇게 모아놨으니 터지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한 20%만 모아놨으면 핵연료로 발전소에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농축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을 사용하는 겁니다. 플루토늄이라는 물질은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나냐? 우라늄을 태우면 나옵니다. 우라늄을 핵연료로 원자로에 넣어 사용해서 사용 후 연료를 뽑아서 거기에 플루토늄이라는 새로운 물질이 형성돼 있어요. 그거를 산을 부어가지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제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축, 제철이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두 가지가 다 핵무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북한은 처음에는 소련에서 수입한 오메가와트짜리 영변 원자로에서 재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루토늄을 뽑았어요. 그런 원자력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 IAEA라는 감시기구에 항상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도 항상 신고하고 있습니다. IAEA에 뭐라고 신고했냐면 우리가 과학 실험을 좀 해보기 위해서 핵과학자들은 플루토늄을 뽑아보는 그 실험이 다 자기의 버킷리스트에 있어요. 자기의 드림 실험이에요. 왜냐하면 플루토늄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거 뽑아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우리나라 과학자도 옛날에 한번 했다가 된통 나중에 문제됐어요. 근데 북한이 1992년에 우리가 영변에 있는 오메가 원자로에서 사용한 연료에서 플루토늄 조금 뽑아봤어요 하고 신고했어요. 조금이 얼마인데요 하니까 얼마 몇 그램 했어요. 그런데 워낙 사찰 기술이 발달해서 IAEA 사람들이 와서 사찰 기계를 들이대니까 몇 그램이 아닌데 이거는 당신들이 얘기한 거에 몇십 배 더 뽑은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거는 특별 사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북한이 특별 사찰? 우린 그런 거 필요 없다. 다 나가라. 우리는 핵 비확산 조약도 탈퇴하겠다. IAEA 필요 없다. 이것이 1993년 북핵 위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제네바 합의가 됐다고 그랬죠. 제네바 합의가 깨진 건 2002년인데 왜 깨졌냐? 2002년이 되니까 미국이 북한의 무역이나 이런 걸 다 감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상하게 특수 알루미늄을 자꾸 수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특수 알루미늄은 보통은 잘 안 쓰고 농축을 할 때 씁니다. 아까 제가 농축이 뭐라고 그랬죠? 우라늄 중에 잘 타는 우라늄을 모으는 게 농축이라고 그랬잖아요. 잘 타는 우라늄을 모으는 과정을 농축이라고 하는데 농축을 보통 어떻게 하냐면 우라늄을 이렇게 기체로 만들어서 터빈 같은 데 넣어서 돌려서 한쪽 무거운 거는 바깥으로 몰리니까 그렇게 뽑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가볍고 튼튼한 날개가 필요한데 그 터빈에 그거를 특수 알루미늄으로 만드는데 이 사람들이 특수 알루미늄을 계속 수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차관보가 평양에 갔어요. 2002년에. 당신들 보니까 특수 알루미늄 자꾸 수입하는데 혹시 농축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북한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우리는 농축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당신들 상관하지 말고 꺼져라. 우리 이제 제네바 합의고 뭐고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육자회담이 열린 겁니다.
육자회담이 열려서 3년간 협상을 해서 2005년에 아까 제가 얘기한 9.19 공동성명, 제 생각에는 괜찮은 합의라고 생각하는데 그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9.19 공동성명도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이니까 그렇게 핵 비확산 조약에 가입했기 때문에 핵기술을 받은 건데 핵기술을 받아서 그걸 깨트리고 핵무기를 만드는 걸 용인하면 너나 할 거 없이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핵 비확산 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나라만 빼놓고. 세 나라가 아까 제가 얘기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 나라들은 안 들어가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전 세계 국가가 핵 비확산 조약에 들어있는데 북한이 핵 비확산 조약에 들어갔다가도 마음이 변해서 우리 핵무기 만들어야 되겠다. 핵기술을 받은 다음에 받을 때는 핵 비확산 조약에 들어갔기 때문에 받은 건데 이렇게 되면은 깨지는 거죠. 그래서 위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으로도 동북아 지역 전략 균형이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 미국은 핵국가고 남북한과 일본은 비핵국가인데 북한이 핵국가가 되면 남한과 일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핵을 갖거나 아니면 북한을 다시 비핵국가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지역적 전략 균형 문제가 있고요. 북한에 대한 제재가 여러 차례 채택돼서 가장 강력한 제재는 2017년 말에 채택됐는데 유엔 역사상 이렇게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받은 적이 없다. 이제 그죠? 원래 유엔은요 제재를 어떤 나라가 니네 한번 굶어 죽어봐라 그런 제재는 없어요. 유엔은 나라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제재를 하더라도 제가 북한이 강한 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면 북한 뭐 사람들 다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유엔은 먹고 살지 못하는 제재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 정도면 엄청 강한 제재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의 대외 경제, 무역 이런 걸 막는 제재이기 때문에 2018년 이후에 잠시 트럼프 때 북미 정상회담도 하고 우리 문재인 정부 때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했는데 하노이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깨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이죠. 그래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는 2년 전에는 핵무력 정치에 관한 법이라고 해서 뭐 이 법이라는 건 말이 법이지 그냥 우리는 핵무기를 쓰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쓸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북한 인권 문제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인권 상황 지표를 보면 북한이 뭐 제일 거의 꼬라지에 있는 거는 제일 뒤에 있는 거는 뭐 공통이고요. 북한 인권 문제가 처음 국제사회에 나온 거는 1990년 중반 이후입니다. 1990년대에 여기 지금 탈북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탈북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김일성 사후에 이제 흉년이 들고 고난의 행군 이래서 북한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탈북이 중국을 통한 탈북이 많아서 여태까지 한 3만 5천 명 탈북이 나왔는데 그들이 이제 와서 증언을 하기 시작했죠. 내가 북한에 있을 때 봤는데 정치범 수용소라는 게 있다. 거기 잡혀가면 고문도 당하고 뭐 이런 일이 생긴다. 어떤 때 공개 처형도 한다. 그런 거 다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는 그 존재만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왜냐하면 정치범 수용소는 정당한 감옥소가 아니잖아요. 정당한 감옥소는 사람을 재판을 해서 3심까지 재판을 한 다음에 유죄가 되면 보내는 건데 정치범 수용소는 뭡니까? 당신은 사상교육이 좀 덜 돼 있다. 여기 들어와서 좀 교육 좀 더 받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우리 옛날에 삼천교육대 같은 거예요. 삼천교육대 재판해가지고 갔습니까? 그냥 막 잡아다가 집어넣죠. 이게 다 이런 거 정치범 수용소이고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2003년,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유엔은 북한 인권 결의를 채택하기 시작했는데, 북한 인권에는 2014년이 중요한 해입니다. 2014년에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라는 데가 탈북자 200 몇 명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냈는데, 4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으로 북한 인권 침해 상황은 인류에 대한 범죄다. Crime against humanity. Crime against humanity라는 건 수사적 표현이 아니고 국제형사재판소 제소감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범죄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북한도 좀 긴장을 하고 유엔에서의 인권 논의에 대해서 좀 저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는 2014년 전에는 북한은 신경도 안 썼어요. 뭐 마음대로 떠들어봐라. 우리는 지상 낙원에 살고 있다 이랬는데, 그래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북한을 형사재판소에 보내려면, 형사재판소는 사람을 보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을 보내는 게 아니고 사실은 뭐 김정은을 보내거나 북한의 그런 뭐 인민무력부장을 보내거나 이러는 건데, 북한은 형사재판소에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가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우방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거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할 리가 없죠. 그러나 토의는 할 수 있습니다. 토의만 해도 북한에게는 위협이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나 중국도 토의를 막을 수는 없어요. 토의에는 거부권이 없습니다. 결정에는 거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처음으로 북한 인권에 관한 안보리 회의가 있었고, 제가 거기서 연설을 했었죠. 저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 접근 방식이 비정치적 접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접근은 뭐냐? 정치적 접근은 북한 인권 거론하면 김정은 정권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거론하지 말자 하는 건 정치적 접근이죠. 그 다음에 북한 인권을 가지고 김정은 때리기에 최대한 활용하자 하는 것도 저는 정치적 접근으로 봅니다. 인권만 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인데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니 저들이 그런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게 도와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북한 사람들이 인권 침해 당하는 건 난 모르겠고 그냥 김정은 정권 때리기에 인권 문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정치적 접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정권이 싫어할까 봐 거론을 안 하는 것도 정치적 접근, 북한 인권 문제를 김정은 때리기에만 활용하는 것도 정치적 접근이라고 생각하고, 비정치적 접근, 인권은 인권으로 다루자 하는 방식의 찬성입니다. 북한 인권법이 2016년 여야 합의로 진보와 보수 간에 합의해서 했잖아요. 근데 인권법의 내용이 오랫동안 실현이 안 되다가 지금은 거의 다 실현되는데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은 설립 안 됐죠. 그래서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제외한 북한인권법이 지금은 많이 실현이 됐습니다.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노무현 정부 때였는데 처음에 불참하고 기권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후에는 우리가 찬성했을 뿐 아니라 공동제안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4번 공동제안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언론 생각하면 공동제안에 불참했어도 찬성을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북한 인권을 놓고 투표를 안 해요. 여기 보시면 아시죠? 2000몇 년 후죠? 2016년 후에는 투표를 안 해요. 컨센서스를 해요. 왜냐하면 투표해봐야 항상 통과되니까 반대하는 나라들이 그 뭐 반대했다는 기록 맨날 남기기도 싫고 하니까 그냥 컨센서스를 하자. 반대는 안 할 테니. 이래서 2016년부터 투표를 안 하거든요. 그럼 투표를 안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찬성한다 하는 걸 확실하게 표시하는 방법은
공동제안국이 되는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제안국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4년 동안 공동제안에서 빠졌는데,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다시 공동제안에 들어갔는데, 저는 공동제안에서 빠진 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 아까 제가 인권은 인권 잣대로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공동제안 빠졌을 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한반도 상황을 고려해서 빠졌다 그랬어요. 한반도 상황은 그때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뭐 북미 정상회담도 되고 그럴 때거든요. 그럼 우리가 인권 상황에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미얀마가 우리에게 와서 미얀마 인권 결의안도 좀 빠져주세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미얀마하고는 잘 지내고 싶지만 인권은 인권 잣대로만 보기 때문에 당신 나라의 인권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그럼 미얀마가 그럼 북한은 왜 빠졌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네가 북한이냐?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굉장히 답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인권을 인권 잣대가 아닌 정치적 고려를 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이야기한 셈이니까 북한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은 다시 돌아왔고, 저는 그와 함께 북한의 실질적 인권 향상에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인권이라는 것은 크게 자유권과 사회권이 있는데, 자유권은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이런 게 자유권이잖아요. 자유권은 민주주의가 되지 않으면 보장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 민주주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북한 인권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의료 혜택을 받을 권리 이런 게 사회권이거든요. 사회권은 그 국가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북한은 정부가 능력이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사회권도 보장을 못 받는 겁니다. 북한 정부가 자기 주민들 의료 혜택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는 건 아니겠죠?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의 사회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저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도적 지원은 경제 지원이 아닙니다.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유니세프나 WFP 이런 데를 통한 WHO 이런 데를 통한 인도적 지원인데, 그거는 북한 정부가 딴 데 빼돌리거나 하지 못하도록 다 모니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적 지원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이걸 보시면 알지만 사실 우리가 2014-15년 이때는 박근혜 정부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적 지원 1년에 1,300만 불, 1,000만 불씩 했어요. 딴 나라들이 안 할 때 우리가 세계에서 1등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하기 시작하다가 조금 다시 재개했다가,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년 동안 안 했어요, 인도적 지원. 그래서 그때 제가 서울대학에 가서 이런 강연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나는 우리나라 정부가 왜 북한에 인도적 지원 안 하는지 모르겠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북한하고 잘 지내려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이랬더니 서울대 학생 하나가 동아일보에 대학생이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무슨 코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아일보에다가 서울대 대학생이 쓴 거예요. 오준 전 대사가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왜 인도적 지원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답을 민화협인가? 민화협 회장인가 부회장인가 하는 사람이 답을 줬는데 뭐라고 줬나 하면, 그때는 막 남북 정상회담도 되고 트럼프, 김정은이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할 때예요. 그러니까 답에 우리가 조금 있으면 북한하고 막 경제 협력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이런 거 안 해도 조금만 있으면 우리가 북한을 화끈하게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제재가 해제돼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 제재가 해제되지 못했죠. 하노이에서 깨졌으니까. 그래서 문정부 말에 조금 인도적 지원을 하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인도적 지원 끊어버렸는데, 이거는 어떤 분들은 저랑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던데 저는 인도적 지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된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생각한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이 꼴 보기 싫어서 안 하는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북한 김정은이 꼴 보기 싫은 거하고 북한 주민을 내 형제 자매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반도 상황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단기적으로는 도발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죠. 지금 미국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볼 때 북한이 당장 대화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오물풍선도 계속 보내고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전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강한 도발, 과거 연평도 표곡했던, 저는 그런 것까지는 안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취약해요. 너무 취약해서 내부의 어려움, 뭐 경제적인 취약성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저는 누가 북한 핵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정확하게 압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아세요? 그러면 5년 후에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거 말고 대답이 있어요? 없죠? 이거 정확하게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농담 같지만 농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포기한 척 하는 그 제3의 답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만. 저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핵은 금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금을 100톤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30톤만 내놓고 70톤은 땅에 묻어놨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북한 땅을 돌아다니면서 다 금속 탐지기로 모든 땅을 뒤져볼 수도 없죠. 핵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핵은요, 지금 이 방에 제가 플루토늄을 가지고, 이거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플루토늄을 어디 요만큼 가지고 들어와서 이 방에 여러분에게 이게 플루토늄입니다 하고 보여주고 얼른 치워버리죠. 20년 후에 핵사찰하는 사람이 기계 갖고 들어오면 이 방에 20년 전에 플루토늄 있었네? 이렇게 나와요. 핵이라는 거는 정말 독특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안 돼요. 비핵화는 과학입니다. 북한이 우리 핵 신고 다 했어. 다 포기했어. 그리고 어디다 숨겨놓으면 어떨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IAEA가 들어와서 핵사찰을 하고 나서 여기 사찰했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 북한이 가진 핵 전부 신고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끝나는데 그렇게 말을 과학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안 해준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핵을 숨겨놓고 가지고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돼서 상황이 종료되면 어떡하죠? 하는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제가 답을 정확하게 한다. 5년 후에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두 가지밖에 없다. 긍정적 시나리오는 가지고 있지 않는 거고요. 저는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일 안 생겨요. 대사님 참 순진하시네. 북한이 지금 30년을 핵 개발했는데 그걸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김정은이가 이러는데 그럴까요? 김정은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살 길이 핵을 30년 전에 5조 원에 팔 수 있었는데 그때는 핵무기도 없었는데 지금은 50조 원에도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조 원의 핵을 팔고 살고 보자 하는 판단을 과연 절대 안 할까요? 저는 아무도 그렇게 확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요즘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협력하고 또 중국도 뒤로는 북한이 죽지 않게 계속 살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더 버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맞아요. 더 버틸 수 있어요. 더 버틸 수는 있는데 경제 발전을 못해요. 경제 발전을 못하면 북한 주민들도 중국 사람들이 20년 전에는 자기네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중국 사람들이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관광하고 쇼핑하고 자가용 몰고 다니고 한다는 거 압니다. 북한 주민들이 자기네들도 중국 사람들 같이 살고 싶지 않을까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돼요. 자기만 러시아제 차
수입해가지고 타고 다니는 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핵도 갖고 인민들의 요구사항도 충족시켜 줄까? 이게 김정은의 최대 고민인데 그런 방법이 없어요. 핵도 갖고 경제발전도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러시아가 아무리 도와줘도 중국이 아무리 도와줘도 그건 살려주는 거지 경제발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핵을 비싸게 파는 방법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김정은이도 뭐 김정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군부에 얹혀 있는 거니까 그렇게 했다면 나부터 죽겠다 해서 못하고, 그러면 그냥 어떻게든 인민들은 누르고 핵은 보유하고 상황을 계속 끌고 가보자 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 부정적 시나리오입니다. 현재 안보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고 유지하고 통일을 추구하려면 저는 이제 4가지를 여기에 이야기했는데요. 전쟁 가능성에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전쟁은 언제든지 날 수 있다. 라틴어 격언에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라. 그와 함께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군사력만 있으면 전쟁 안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노력.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대화하고 러시아하고도 대화하고 북한하고도 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 안보를 국제적 역학관계에서 다루어야 한다. 남북한만 쳐다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의 강화에 기여한다. 칸트라는 철학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국가들은 서로 싸우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좀 현재는 맞지 않는 얘기인데, 어쨌든 칸트는 민주국가들끼리 전쟁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민주국가들끼리 전쟁을 한 사례를 아십니까 혹시? 저는 모릅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은 모두 프랑스와 독일이 일으켰는데 2번 다 독일은 민주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하고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포클란드 전쟁을 한 게 민주국가끼리 싸운 거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때 아르헨티나가 민주국가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주국가들끼리 전쟁한 사례 아는 거 있어요? 영국, 프랑스 백년 전쟁, 나폴레옹 전쟁. 나폴레옹 전쟁 때 우리가 프랑스를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폴레옹 황제였는데. 프랑스가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된 거는 그 훨씬 후의 일이고요. 물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왕을 처단하고 왕비도 처단하고 잠시 공화정을 한 건 사실이지만, 그 공화정 때도 사람을 많이 죽였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민주국가라고 부를 수 있나 좀 어렵죠. 그래서 어쨌든 민주국가들끼리 싸움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싸움을 덜 하는 건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전 세계에서 많아지도록 우리가 기여해야 합니다. 민주국가의 숫자는 지금은 민주국가와 부분적 민주국가를 합치면 전 세계 국가의 한 3분의 2 되거든요. 이 숫자는 40년 전에 비하면 2배 늘어난 겁니다. 40년 전에 민주국가 아닌데 그동안 민주국가 된 나라가 어디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한국. 우리 40년 전에 민주국가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지금 아시아에 있는 이 초록색 국가나 노란색 국가는 다 40년 전에 민주국가 아니었습니다. 노란색 국가는 부분적 민주거든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40년 전에 민주국가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국가가 많아지면은 전 세계 평화도 더 높아진다면 다른 나라들이 민주국가가 되게 도와줘야죠. 우리도. 지금 여기서는 보라색들이 다 문제입니다. 보라색은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초록색은 민주고 노란색은 부분적 민주국가입니다. 전 세계 한민족이 8,200만인데 남한에 5천만, 북한에 2,500만,
재외동포가 700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을 생각하면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적지만 북한을 빼놓고 생각하기 어렵죠. 그래서 북한 비핵화가 먼저 돼야, 북한 비핵화는 지금 모든 한반도 문제, 남북한 관계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비핵화가 돼야 제재가 해제되고, 그래야 남북한 간의 대화나 경제협력도 가능하고, 그래야 통일 논의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